안녕하세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곧 70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곧 70이라 컴퓨터를 오래 붙들고 앉아있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저희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며칠 동안 컴퓨터를 붙들고 있어야겠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길래 며칠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나 싶으시겠죠?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며느리애 때문에 천당을 오가게 됐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남편 없이 양계장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들 중 막내 아들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남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살았죠. 두 아들 아빠 없다고 기죽어 살지 않게 하려고, 돈 없다고 무시 안 당하게 살게 하려고, 장애가 있으니 차별 안 당하게 하려고 10손가락 지문이 다 닳도록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양계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큰 아들이 사고 한번 안 치고 자라주니 제 몸 부서져라 살아가는 보람은 있더군요.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저와 큰 아들과의 삶과는 달리 늘 같은 시간에 머물러 있는 둘째 아들만 보면 제 마음은 영원히 편해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둘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죽자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부를 축적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큰 아들 녀석이 있기는 하지만 큰 아들도 자기의 인생이 있고 부모로서 큰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 대한 책임감을 떠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완전히 굳히게 된 계기는 큰 아들이 결혼을 할 여자를 데리고 올 때였습니다. 사고 한번 안 치고 자라준 큰 아들이었지만 큰 아들의 문제는 애가 착해도 너무 착하다는 것이었고 숫기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 아들이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맞고 살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게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니 저는 참 신기하면서도 우리 아들을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궁금했습니다. 연애하고 있단 소리를 한 번도 안 턴데 언제 어디서 만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니? 저의 질문에 역시나 아들은 쑥스러운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만 초롱초롱한 눈빛을 발사하며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 소개로 석현 씨 소개받아서 보험 영업하다가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먼저 꼬셔서 만나게 됐어요. 저희 지금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더니 석현 씨도 좋다고 해서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 결혼 허락도 받을 겸 왔어요. 예비 시모를 처음 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보통애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큰아들이 만나야 되는 신부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석현이랑 결혼을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석현이 동생이 아프다는 건 알고 있겠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 석현 씨 동생 아픈 것도 알고 있고 웬만한 집안 사정 다 알고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석현 씨 수줍은 많고 말수는 적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석현 씨만큼 착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석현 씨는 뭐 때문에 저랑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요. 우리 석현이가 답답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들한테 사탕 뺏기고 머리 한 대 쥐어받고 와도 울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얼마나 착했는지. 천성이 착해서 같이 살면 나쁜 일로 속 썩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며느리처럼 똑부러지는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면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고 살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혹여나 하고 있을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책임지고 갈래라 석현이한테도, 석현이 저한테도 맡길 생각 전혀 없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도 석현 씨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도련님 인생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신다고. 우리는 도련님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도련님을 모른 척하고 산다는 건 아니지만 도련님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거나 그러진 않으니 어머님도 걱정 마세요. 성격도 그렇고 보호망 일일 정도로 일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였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기에 눌려 우리 큰아들이 기도 못 펴고 살고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었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자 저희 양계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러더군요. 석현이 엄마, 뭐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있어. 석현이가 어련히 알아서 데리고 왔을까봐? 내가 봤을 때 석현이는 자기 엄마처럼 일 잘하고 똑 부러지는 여자 데리고 온 것 같아. 원래 아들들이 자기 엄마 닮은 여자를 좋아하잖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꼭 저같이 똑똑하고 야무진 여장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기도 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아들이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싶으면서 걱정이 한시름 놓였습니다. 큰아들을 결혼시킬 때 제가 남부럽지 않은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놓은 큰아들은 성격이 소극적이라 그런지 어디 번번한 곳에 취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양계장에 청소일이라도 시키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사돈들 얼굴 보기가 그나마 수월했답니다. 제가 양계장도 안 하고 있고 아들도 직업이 번번찮으면 사돈들도 보호망으로 잘 나가는 딸을 저희 집으로 시집 보내기는 싫으셨을 겁니다. 제가 딸 가진 부모라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부인도 그러더군요. 사돈이 그렇게 큰 양계장을 한다고 하시니 한편으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정서방이 사돈한테 잘 배워서 가업 물려받으면 우리 애들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말이에요. 석현이가 회사 다니면서 다른 사회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양계장 일 배워서 물려받으면 저도 편안히 제 밑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만 잘 배우고 잘하면 주미랑 평생 양계장으로 먹고 살고도 남지요. 그렇게 저는 저희 양계장을 앞세워 큰아들 결혼을 무사히 치렀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양계장 청소만 시킬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양계장 일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머리가 나쁜 건지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건지 알려줘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일을 잘 못해내는 건 둘째치고 애가 착하고 물러 터져서 거래처에 받아야 되는 미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장사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양계장이 금방 망해겠다 싶어 큰아들이 아닌 다른 대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양계장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는 물려줄 수는 없으니 저는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미야, 네가 보험하면서 지금까지 이뤄온 것도 있고 재미있게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석현이랑 같이 양계장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역시나 며느리는 저의 제안에 흔쾌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7년 연속 보험왕을 해왔잖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제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회사에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험은 저만 잘하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라 제가 보험 일을 그만두고 양계장을 할 만큼 양계장이 저한테 더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도 알잖니. 석현이 그 녀석이 너무 착하고 순에 빠져서 어딜 가든 손해를 보고 사는 성격이 아니냐.
이러다가는 석현이 그 녀석한테 양계장 넘겨주기도 전에 우리 양계장이 망할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초조해서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니까 네가 한 번만 고려해주면 안 되겠니?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마.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는 저의 말에 순간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더니 며느리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랄지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선뜻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지 평소 화끈한 성격답지 않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주미야, 내가 말해보라고 한 거니 걱정 말고 일단 말해봐. 뭐가 됐든 내가 고려는 해볼게. 어머님, 제가 욕심도 많고 욕망도 커서 뭘 하면 무조건 1등이나 최고가 돼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양계장을 제가 맡게 되면 어머님보다 더 잘 운영할 자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석현 씨보다 양계장 더 잘 꾸려나가면 어머님 양계장 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정도는 돼야지 저도 보험일 그만두고 양계장에 정 붙이고 제대로 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며느리가 말한 요구사항은 제 생각보다는 들어주기 쉬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며느리에게 양계장을 넘겨줄 생각으로 말을 꺼낸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들도 못하는 일을 며느리가 대신해 준다는데 양계장을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고 주미야, 그건 당연하지. 걱정 마라. 네가 양계장 나만큼만 꾸려나가면 석현이 말고 너한테 물려줄게. 그거 하나는 내가 약속하마. 정말요? 정말 양계장 저 주시는 거죠, 어머님? 그럼 저 양계장 일 제대로 한번 배워볼게요. 저한테 한 달 정도만 가르쳐 주시면 그 이후로는 저 혼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은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며느리가 제 말 뜻을 잘 이해하기도 했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쿵짝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아들한테 양계장 일을 가르쳐 줄 때는 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는데 며느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치니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했죠. 며느리는 정말로 한 달 만에 양계장 일을 모두 숙지했습니다. 제가 마음 편히 자리를 비워도 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혼자서 양계장 운영해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도련님도 돌보면서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맘 놓고 푹 쉬세요. 그동안 못 가봤던 제주도도 다녀오시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가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도련님이랑도 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맙다 주미야.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게 벌써 30년도 더 넘었는데 네 덕분에 나도 드디어 숨을 돌리는구나. 네 말대로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우리 정연이한테도 더 집중하고 해야겠다. 정말 고맙다 주미야. 며느리 말대로 저는 며느리에게 양계장을 맡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둘째 아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양계장을 하며 아이들을 키울 때도 큰아들보다는 아무래도 아픈 둘째 아들에게 더 신경을 쓰며 살아왔다지만 일 때문에 다른 엄마들만큼 신경 써주지 못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렸던 저는 둘째 아들 옆에 꼭 붙어 다니면서 어릴 때 해주고 싶었지만 해주지 못했던 것들도 해주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둘이서 여행을 자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님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것 같던데 왜 안 받으세요? 어머님 나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1년에 2번 정도 건강검진 하시거든요. 건강검진은 무슨 건강검진이냐? 내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가 더 늦지 않으니 그건 걱정 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건강에 자부심이 있어.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저도 매년 받고 있는 건강검진인데 어머님 나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오셔서 더더욱 받으셔야 한다고요.
제가 예약해 드릴 테니까 올해부터 꾸준히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며느리 때문에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건강에 자부심이 있었던지라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저의 오만이자 큰 착각이었습니다. 생애 첫 건강검진에서 저는 암을 발견하게 되고 만 것이었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암 크기가 작아서 어머님은 다른 치료 필요 없이 수술만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초기에 발견한 걸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주미야,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 속에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암을 키우면서 살 뻔했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너한테는 고마운 일만 자꾸 생기는구나. 며느리 덕분에 초기에 암을 발견한 저는 무사히 수술로 암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은 양계장 일로 바쁘니 병원에 지내는 동안은 간병인을 쓰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하며 꼭 자기 손으로 저를 간병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수술하고 나면 몸도 불편하실 텐데 남의 손 빌리면 얼마나 더 불편하시겠어요. 저도 남의 손에 어머님 맡기는 것보다 제 손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간병인 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제 병수발에 들어줄 거라고는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었지 누군가가 저를 돌봐줄 거라는 사실 자체를 상상하지 못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저는 며느리에게 큰 선물 하나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미야, 네가 지금 새로 뚫은 거래처가 얼마나 되지? 한 10곳 정도 되나?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어머님 설마 다시 양계장 일하시려는 거 아니죠? 나는 이제 몸이 이래서 양계장이라도 못할 것 같구나. 주미야, 네가 내 목 이상으로 해주고 있으니 태어나면 양계장을 너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싶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늘 똑순이 같고 깍쟁이같이처럼 굴던 며느리가 신이 났는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토록 좋아하니 제 기분도 좋아지던 순간이었죠. 보통은 남자가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큰아들네는 며느리가 가장이 되어야 되니 며느리에게 양계장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양계장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퇴원만에 손꼽아 기다리며 병원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기니 한 말이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어머님 수술하시고 나서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기도 하고 앞으로도 건강 생각도 하셔야 되니까 도련님을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저도 오랜 고민 끝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미야,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난 아직까지는 괜찮다. 시설에는 내가 죽고 나서 보내면 보낼지 나 살아있는 동안은 보낼 생각이 없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 너는 정연이 걱정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앞으로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며느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둘째 아들을 시설에 맡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 심장이 목 밖으로 쏟아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모르게 자기들끼리는 장애가 있는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가 싶었죠. 퇴원 후 바로 양계장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난 뒤 큰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양계장을 주미 앞으로 넘겨주긴 했지만 양계장 땅은 석현이 앞으로 해줄 생각이니 양계장은 너희 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열심히 같이 잘 꾸려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양계장을 넘겨줬다는 이유로 정윤이까지 맡길 생각은 아니니 정윤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윤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너희 식구들만 생각하고 살아. 어머님, 제가 병원에서 했던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님도 생각이 다 있으셨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양 계장도 큰아들 내에 넘겨주었고 둘째 아들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내어 줬으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마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3년이 제 인생 중 가장 즐거운 3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을 병에도 한번 걸려보고 양 계장도 제 손을 떠났으니 저는 늦바람이 든 사람 마냥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최고의 3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생뚱맞게 저에게 재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아버님 없이 보낸 세월만 해도 수십 년이 흘렀는데 재혼 생각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남자 한 명 소개해드릴까요? 뒤에도 참 시모한테 장난칠 게 없어서 그런 장난을 치니. 난 됐다. 정연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재혼을 생각하겠어. 어머님, 도련님도 받아줄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제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어머님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놀린다고 장난으로 꺼낸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며 남자를 소개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귀찮게 굴었습니다. 재혼을 한다는 상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에 먹고 사는 게 바빠 마음을 접었고 나이가 들어 여유가 생겼을 때는 아픈 둘째 아들 때문이라도 마음을 접게 되었죠. 그런데 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제가 제일 믿고 있는 며느리가 그러니 마음이 혹하기나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며느리가 소개해준 남자를 소개만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분명 저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소개해준 남자는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알았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호사를 누리자고 저보다 한참이나 어리신 분을 소개받겠습니까? 주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씨,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다 알고 다 온 자리입니다. 미숙 씨가 제 나이 듣고 부담스러우실까봐 며느님이 살짝 거짓말한 것 같네요. 그리고 얼굴만 보면 저랑 비슷해 보이니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숙 씨가 동안이시기도 하고 제가 노안이라 누가 봐도 연배가 비슷해 보일 것 같은데요. 처음엔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상대방한테 죄송스러워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소개해준 남자는 며느리 말대로 어찌나 좋은 사람이던지 순식간에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하던 마음은 금방 편해졌고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도 어느 순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도 아내랑 사별하고 2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지만 저도 미숙 씨만큼이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혼자 살아왔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미숙 씨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생은 외로웠던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재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남에게 말했습니다. 창식 씨도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제가 평생 돌봐야 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제 마음만 생각해서 창식 씨랑 재혼을 한다는 것은 저의 이기적인 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둘째 아들과 소개남을 위해서라도 재혼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개남은 재혼이라고 하면 미숙 씨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는 일이니 그런 앞으로 우리 둘 그냥 좋은 친구라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냅시다. 날씨 좋은 날 데이트도 하고 둘째 아드님 데리고 놀러도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자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황혼에 재혼을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소개남과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둘째 아들 때문이었어요. 소개남과 데이트를 할 때마다 자주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소개남은 제 아들과 참 잘 놀아주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지금껏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는 제가 있으니 아빠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아들 장가도 다 보내고 제 나이 60이 되었어야 제 아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놀아주고 챙겨줘서 고마워요. 저랑 만날 때마다 고생만 하시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정현이랑 노는 게 즐거워서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건데요. 재현이 이 녀석을 보니 힘이 아주 장사급이던데 미숙 씨 혼자 보느라 고생 꽤나 하시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힘이 붙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단련되기도 했고 애 다루는 노하우도 알고 있어서 수월한 편이긴 합니다. 미숙 씨, 저 아직 젊습니다. 아시죠? 재현이 평생 모르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믿고 저한테 재현이랑 미숙 씨 인생 맡겨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장성한 아들을 혼자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었죠. 그때부터 소개남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같이 돌보며 살자면서 말이에요. 그게 제가 소개남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괜히 그분을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나 많이 남으셨어요. 그때 누가 옆에 있으면 더 좋겠다 싶었어요. 그분 분명히 어머님한테도 도련님한테도 좋은 인연이 되어줄 거예요. 주미야, 내가 너한테 받은 게 너무 많구나. 내 아들 인생도 내 인생도 결국 네가 완성을 시켜주네. 고맙다, 주미야. 그렇게 저는 쉽지만 않았던 황혼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백살이 한참 넘은 나이였는데도 재혼을 한다고 하니 초혼 때보다 더 설레고 떨렸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었습니다. 황혼에 올리는 결혼식인 만큼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가족들만 모시고 작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드레스를 입는 건 주체인 것 같아 한복을 입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여자가 살면서 드레스 한 번은 입어봐야 된다고 해서 결국 드레스까지 마치게 되었죠. 어머님, 어머님 나이 생각 좀 그만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아버님이랑 결혼하실 때도 혼인신고만 하고 사셨다면서요. 제 맘도 잘 헤아려주고 바쁜 와중에도 저의 재혼식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주는 며느리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는 생각을 500번은 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완벽한 재혼식을 준비하고 재혼식만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가 뜨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늦은 새벽 휴대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몇 시간 후 저희 신랑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설레서 잠을 못 자고 있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있어요? 내일 결혼식 올릴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던가요? 사모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늘 제 이름을 부르던 제 혼자의 입에서 사모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순간 전화가 잘못 걸려온 줄 알았습니다. 말투도 평소의 제 혼자의 말투가 아니었죠. 문창식 씨 아닌가요? 전화 거신 분은 누구세요? 저 문창식 맞습니다, 사모님. 결혼식을 하루 앞두니까 오만 생각이 다 되더군요. 사모님한테도 정인이한테도 죄책감이 느껴져서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랑 결혼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재혼자가 저와의 재혼을 두려워 결혼을 취소하기 위해 늦은 새벽에 전화를 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요. 사모님, 사실 저는 사모님 며느님의 사주를 받고 사모님한테 접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모님께 접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의 사주를 받고 접근했다뇨. 지금 우리 며느리랑 내 사이 갈라놓을 작정을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무슨 애를 끼치려고 당신을 저한테 보냈다는 겁니까? 사모님, 며느님 믿지 마세요. 주미 그의 무서운 애입니다. 저랑 주미는 보험 때문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웃 사촌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사주를 받았다는 재혼자의 말을 듣고 처음엔 저와 제 며느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작정으로 꺼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니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싶어서 일단 재혼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젊은 시절 도박에 손을 좀 댔습니다. 그래서 사채비까지 내게 됐고요. 이자가 쌓이고 쌓이다 감당을 할 수 없었던 저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노숙자 생활하게 됐고 제 빚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이 대신 갚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꺼내시나요? 돈이라도 대신 갚아달라 이 말입니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주미가 갑자기 저와 저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 돈 대신 갚아줄 테니 자기 시어머니랑 결혼을 해달라면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한테 양계장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저희 돈 되는 몇만 평이나 되는 양계장 땅은 자기 아들 주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시모 위암이 재발됐는데 그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다.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지원만 해주면 내가 빚도 갚아주고 상속받는 재산의 10%를 줄 테니 일단 시키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위암 수술 이후 꾸준히 검진을 받고 있어서 제가 위암에 재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인데 제가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위암 재발이라뇨. 그쪽 만나기 전에도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별 말씀 안 했습니다. 저랑 결혼하기가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늘어놓는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사모님. 제 양심이 찔려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모님 위암 재발한 거 아드님도 모르고 있으시답니다. 사모님이랑 저랑 혼인신고하고 사모님 돌아가시면 그 땅 제 앞으로 오게 될 테니 그걸 노리고 저랑 사모님을 재혼시키러 가는 겁니다.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땅 뺏자마자 이혼도 하고 저희는 시설에 보낼 거라고 모든 계획을 저한테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호소를 하는 재혼자를 보니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속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결혼식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재혼자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다음날 저는 해가 뜨자마자 병원으로 가서 제 몸에 위암이 재발한 게 사실인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연락도 안 되고 사라진 사람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쾌행한 몰골로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가족들이 걱정을 하며 저에게 뛰쳐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역시나 저희 큰며느리였죠. 어머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몰고는 또 왜 이러시고요? 아버님은 연락도 안 되실 텐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두 분 다 오늘 결혼식 안 올릴 작정이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 될 사람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어제 새벽에 전화가 왔더구나. 신랑도 없는데 내가 무슨 결혼식을 올리겠니? 네? 뭐라고요? 그 인간이 도망을 갔다고요? 어머님, 그걸 가만히 두셨어요? 어떻게 결혼식 하루 앞두고 도망을 갈 수가 있대요?
제가 어떻게든 그 인간 잡아올게요, 어머니. 제 말에 며느리는 일부러 더 오버를 떨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미야, 다 들었다. 이제 그만해라. 네가 나 죽으면 내 땅 뺏고 석현이랑 이혼하고 정윤이 시설에 버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 들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왜 돌아가시고 제가 이혼을 왜 하고 도련님을 왜 버려요? 땅은 또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모른 척 하려고 그러냐? 너 내가 위암 재발한 거 알고도 말 안 하고 있었지. 의사 선생님께서 너만 따로 불려서 내 암이 재발했다고 말하는 사실도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다. 그리고 창식 씨, 그 사람이 다 말해줬어. 네가 벌인 짓들을. 어쨌든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휴대폰 통화 내역을 자동으로 녹음하게 설정을 해두었는데 그걸 여기서도 써먹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큰아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새벽에 제 혼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경악을 하며 듣는데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 인간이 지금 허언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설마 며느리는 제 말을 안 믿으시고 그 남자 말 믿으시는 거 아니시죠? 정신 차려요, 어머님. 저는 들고 있던 진다서를 꺼내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위암 재발했다는 사실은 왜 숨겼니? 의사 선생님도 한참 전에 너한테 말해뒀다고 하시던데 이러고도 아니라고 잡아댈 생각이냐? 그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양계장을 넘겨주실 때 완전히 넘겨만 주셨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다 어머님 때문에 생긴 일이니 탓을 하시려거든 어머님 스스로를 탓하세요. 너 정말 땅 때문에 이러는 거니? 솔직히 말해서 석현이한테 주나 너한테 주나 그게 그건데 그 땅이 그리 욕심이 나던? 어머님, 고생은 제가 다 하는데 왜 아들이란 이유로 땅을 석현 씨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양기장에 넘겨주실 거거든 사업자만 넘기실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땅도 같이 넘겨주셨어야죠. 석현 씨가 아니라 제가 석현 씨 먹을 살리고 있는데 바보 머저리 같은 인간 편하게 살고 해 죽여 있는 건 전데 그걸 아시면 저한테 주셨어야죠. 그제야 본심을 드러낸 며느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몇 년 전에 위암 발견한 것도 제 덕분 아니었어요? 저 아니었으면 어머님 이미 세상에 없을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제 덕 볼 건 다 보고도 땅은 끝까지 아들한테 주시는 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지른 일 맞아요? 제가 받아야 할 제목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럼 말이라도 하지 그랬니? 양계장 땅 너 달라고 말을 하지 그랬니? 그럼 나 죽기 전에 너한테 옮겨주든가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했지 시어머니라고 보였니? 나는 내 배로 난 내 새끼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땅을 너한테 줘도 상관없었단 말이야. 아니요? 어머님 말은 이렇게 하셔도 그 땅 절대로 저한테 안 주셨을걸요. 착한 큰아들한테 땅 주고 나서 도련님 떠넘기셨을걸요. 솔직히 어머님 말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도련님 직접 돌보고 돌아가시면 시설에 맡긴다고 하시지만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도련님 떠넘기실 거잖아요. 멍청한 큰아들 돈으로 이용하실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 순간 큰아들은 며느리의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도 보태지 않았던 늘 조용하기만 하던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도 놀라 큰아들을 말려 세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해도 되는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지.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재산 다 당신 주겠다고 너 말했어 안 했어? 내 동생 정현이 시설에 보내게 되더라도 우리 정현이 얼굴은 자칫 들여다보고만 살자고 부탁했잖아.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목숨을 돈 때문에 매장시키려고 한 거야. 돌이킬 수도 용서도 받을 수도 없는 짓을 저질러버린 며느리는 처음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큰아들의 도장에 찍힌 이혼 소수를 받고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잠깐 미쳐 있었나 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 욕심이 남들에 비해서 많았어요. 양계장으로 돈 좀 버니까 양계장당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까지 가지면 제 인생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미 다 끝났다, 춤이야. 네가 시집와서 고생한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려는 건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네가 이 집 와서 일한 몫은 챙겨서 줄 테니 이만하고 돌아가거라. 며느리가 저지른 짓은 극악무도한 짓이었지만 시집 와서 고생을 한 게 있으니 그 공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조금 챙겨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버린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송을 걸어 제가 며느리에게 넘겨준 양계장을 뺏어오다니 빈털터리로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저의 재혼식 파토와 본래 이혼으로 도끼를 품게 된 아들은 제 도움도 없이 혼자서 양계장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없이 아들이 혼자서 잘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아들은 그동안 일을 못했던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큰아들은 양계장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재발된 암에 늙지 않게 치료를 해서 지금은 완치된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안부보다 더 궁금해하실 재혼자와 며느리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며느리는 고향에서도 쫓겨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원체 독하고 똑똑한 아이라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도 어디 가서든 다시 잘 살 거라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때 저희 재혼자였던 그 사람은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혼자에게도 제가 상처를 받게 된 건 사실이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란 생각에 작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는지 아직까지 행방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답니다. 이 글을 쓴다고 꼬박 5일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사연을 써내려오는 동안 예전 일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힘들기는 했지만 다 쓰고 보니 어쨌든 결말은 좋게 끝이 난 거니 한편으론 후련하게 답니다.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라 상처도 많이 아물어 이렇게 사연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주위를 한번 잘 확인해 보면서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사실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확인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노인의 구구절절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